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환경보건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공기의 조성과 실내 공기 오염, 군집독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이 영상 이전에 한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는 문제집, 문제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보건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영상은 그야말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만 제가 요약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오늘부터 만들어질 영상은 정확하게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환경보건의 첫 시간이고 공기의 조성, 실내 오염 공기, 군집독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거는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공기의 조성입니다. 공기의 조성. 공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실게요. 자, 공기의 조성, 구성은 공기는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기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기라는 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거든요.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예요. 쉽게 말하면 얘는 공기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기는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요 땅바닥을 얘기해요. 자, 바닥에서 11에서 12km 이내의 대기층이 대륙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에 보시면 요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갔죠. 여기까지가 대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대륙권이 있고, 그 다음에 12에서 50km의 대기층은 성층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륙권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성층권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뭐 중간권도 있고 열권도 존재를 하지만 저희는 대륙권과 성층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대륙권, 위로 올라가면 성층권. 그래서 저는 대성의 순서로 기억했습니다. 더 바닥에 있는 걸 대륙권, 그 다음에 그 위로 있는 거는 성층권. 그래서 11에서 12km는 대륙권. 더 아래죠? 그 다음에 요 12km 이상 위로 올라가면은 성층권, 대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성층권 안에서, 요 성층권 중에 20에서 25km의 대기층은 오존층이다. 그래서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성층권 안에 오존층. 공기와 건강 중에 이제 중요한 맥락에 이 오존층이 나오기 때문에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는 대, 위로 올라가면 성, 대성, 그 다음에 요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포함되어 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성층권 중 20에서 25km의 대기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성층권 중에 포함된 거는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국시에 요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층,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뭐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서 큰 맥락으로 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소는요. 자, 공기 중에 78% 굉장히 많이 차지는 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겠죠. 자, 2번 산소는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산소이기 때문에 자, 2번 산소는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신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신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산소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체 호흡 시 영양소, 연소라는 거는 태운다라는 거예요. 영양소를 태울 때 필요한 게 산소예요. 영양소를 태울 때 필요한 게 산소가 됐어요. 그래서 생체 호흡 시 영양소, 연소의 소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 동화 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물 동화 작용이라는 거는 자, 식물은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끓여들여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식물은 산소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식물이 뿜어낸 산소를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산소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라는 거는 우리 인체와 신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이용을 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이 호흡을 통해서 영양소를 태울 때 이 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식물 동화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해놓고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자, 얘는 중요해요. 이산화탄소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CO2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공기 중에는 굉장히 조금 들어있어요. 0.04% 정말 조금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무색무취, 색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약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실내 공기 오탁도의 판정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내 공기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판정을 하는 기준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실내의 그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죠. 실내 공기의 오탁도 판정 기준이 누구다? 이산화탄소이다. 자, 그다음에 위생학적 허용 기준. 그래서 위생학적으로 허용 기준은 0.1% ppm으로 했을 때는 1000ppm이고요. 자, 이산화탄소 자체는 그 자체로는 중독을 일으키거나 신체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얘네도 이제 일정 기준의 농도가 있는데 이 일정 기준의 농도를 벗어났을 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체에. 그래서 농도 1.5%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이제 두통, 현기증, 불쾌감 등의 가벼운 대사장애를 일으켜요. 이걸 이제 언제 많이 느끼시냐면 그 버스 안에 사람이 너무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 아니면은 실내 건물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내 건물 안에 막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람이 많다 보니 사람이 뿜어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통, 현기증, 불쾌감 등 가벼운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이제 막 3% 이하 이런 게 되면 호흡 촉진, 7% 이상에서는 호흡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며 호흡곤란, 10% 이상에서는 의식상실, 사망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퍼센테이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무튼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탁도의 판정 기준이며 위생학적 허용 기준 0.1%,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허용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산화탄소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산화탄소는 중독성이라든지 맹독성은 없어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공기의 자정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자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서 인간이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기라든지 물은요, 자, 공기라든지 물, 그래서 공기와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스스로 정화되는,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을 자정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정작용은 이 공기와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스스로 정화, 깨끗해지려는 능력, 깨끗해지고자 하는 능력을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자정작용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서 자정작용의 원리는 희석작용 나왔어요. 희석이라는 건 이제 뭐 바람 있잖아요. 바람 같은 것들이 불어주면서 공기 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들이 희석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뿌옇게 연기가 껴있는데 바람이 한번 쑥 불어주면 그 연기가 씻겨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희석작용, 대표적으로 바람이라든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희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비와 눈에 의한 세정작용,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눈이 한번 왔다든지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미세먼지가 없어지면서 하늘이 맑은 걸 볼 수 있어요. 세정작용. 그 다음에 3번 산화작용이 나와 있어요. 산화작용은 공기 중에 산소,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이것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를 뭐 산화작용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작용. 쉽게 얘기하면 산화작용, 화학작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균작용. 그래서 태양광선의 자외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 자외선은 건강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외선은 살균을 합니다. 세균, 미생물, 특히 뭐 결핵균 같은 거에 살균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게 자외선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건데 요 살균 작용을 합니다. 태양광선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던 나쁜 물질들이 살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전작용이 또 일어나고 5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 무엇에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식물의 동화작용을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는 먹고 새로운 산소를 뿜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에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죠. 공기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식물을 많이 키워셔야 되겠죠. 나무도 많이 심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산림을 파괴하지 않아야 돼요. 공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력에 의해서 침강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 중에 떠있던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이렇게 다 가라앉는 작용을 이야기해요. 중력에 의해서 침강, 바닥으로 가라앉는 작용. 그래서 공기의 자정작용은 희석, 세정, 산화, 살균, 이산화탄소 교환, 중력작용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군집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군집독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집독을 설명을 드리고 이 국시에 정말 고전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군집독은 군집중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군집독, 군집중독 예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군집중독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실내 이산화탄소, 아까 위에서 말했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을 때 군집독, 군집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실내 오염 오탁도의 판정 기준인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발생하는 걸 군집중독, 군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CO2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오히려 산소는 감소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군집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요. 사람이 많이 밀집된 실내에서 발생해요. 실내의 극장, 사람이 빼곡이 찬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이 실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서 실내 공기가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 때 머리도 아파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불쾌감, 그 다음에 권태, 막 몸이 늘어지기 시작하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 같은 것들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군집독 예방과 처치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실내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환기. 창문 열어서 바깥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고 실내의 공기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기를 순환을 해주셔야 되겠죠. 실내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 산소는 감소가 되고 얘네들은 실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실외에서는 발생할 수 없죠. 실외에서는 발생할 수 없어요. 실내 극장, 만원 버스, 뭐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 안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군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키워드들 이산화탄소, 실내, 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의 물질에서는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폼알데히드. 여러분은 흔히 포름알데히드로 많이 알고 계세요.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히드 같아요. 자, 얘는 어떤 물질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냐? 세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 물질로 많이 알고 계세요. 세집증후군. 그래서 세집증후군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히드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집에 들어갔을 때 그 새집에서 나는 냄새, 그 매캐한 냄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 눈, 코를 자극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현기증,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걸 우리는 세집증후군이라고 하고 세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 피로증후군, 얘는 빌딩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자, 사무실 피로증후군, 빌딩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밀폐형, 업무용 사무실 건물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사무실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인 차라든지 기차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목의 따가움, 기침, 두통, 피로,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피부 가려움이나 발진 등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 딱 이렇다 한 증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비특이적인 증상.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을 외우시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비특이적인 증상이라는 건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고, 사무실 피로 증후군이라는 경우, 빌딩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요 밀폐형 업무 사무실, 건물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보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이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보건, 공기와 관련된 우리 공기와 건강의 첫 시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